솔직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개편 축하드립니다. 프로그램 제목처럼 우리나라에도 빨리 반가운 소식이 많이 전해져서 새로운 아침으로 출발하게 됐으면 좋겠네요. 세월호 사건으로 나라 안팎 분위기가 많이 어둡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밝고 희망찬 소식들만 출발 새 아침을 통해서 전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신율 교수님, 신중하고 따뜻한 진행 부탁드릴게요. 예, 저도 여러분한테 좋은 뉴스만 전해드리는 그런 출발 새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아직도 안전 불감증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부에서는 대중교통에는 과연 어떤 폭탄이 도사리고 있는지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YTN 라디오가 어제부터 새롭게 상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어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축하라든지 기대라든지 또 부탁의 메시지 샵 0945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프로그램 말미에 한 분 선정해서 뮤지컬 오피리아 다음 달 공연에 초대할 수 있는 초대장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청취자 여러분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있는데요. 1093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우울해서 일비스의 The Fox 듣고 싶어요. 이런 문자도 보내주셨고요. 6516님 선수가 수면 위에 있을 때 그곳에 대형 크레인이 4대나 있었는데 꼭 가라앉기를 기다린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안타까우시다는 말씀이시겠죠. 6086님 지나가고 나니까 아쉬운 게 보이는 겁니다.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반복하는 훈련이 정답입니다. 정말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3부 시작합니다. 오빠, 민경이랑 드라이브 하고 싶으면 지금 바로 사라져. P4R 자체 기술로 리얼리티 101%를 위하여. 나 강민경은 프로비야.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문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결혼할 때도 흑침대 사랑할 때도 흑침대 아기 잠자리 피톤치드로 상쾌하게, 산소로 건강하게. 산소가 나오는 흑표 흑침대. 사랑해요, 흑표 흑침대.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아침도 주행 여건이 좋지 못합니다. 게다가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출근길 더욱 힘겹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내부순환로 성수동 쪽으로 가는 길 6시 때 2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홍지문 터널 부근에서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15분 전쯤에 사고 처리 작업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홍은램프를 못 간 지점 3차로에서는 지금도 버스가 방호벽을 들이받은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내부순환로 진입 시점부터 홍지문 터널까지 시속 10에서 20km 미만으로 정체가 심합니다. 이 구간 통과하는 데만 대략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반대편 성산대교 쪽으로도 종안분기점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조금 긴 구간에서 밀립니다. 이렇다 보니까 뒤쪽으로 이어지는 내부순환로도 여파를 받고 있는데 도심 쪽으로는 고척교부터 성산대교 다리 건널 때까지 쭉 밀리고 성산로도 마포구청에서 이대 후문 쪽으로 이동하는데 차간 거리 좁힙니다. 서부간선도로의 경우는 외곽 쪽으로 전 구간에서도 정체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예, 지금 8시 14분 42초 지나고 있는데요. 굉장히 복잡하고 머리 아플 것 같은 거 아주 쉽고 재미있게 푸는 시간이죠. 정철진의 경제 시선인데요. 오늘도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 컬럼니스트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정철진입니다. 예. 네. 첫 번째 뉴스 어떤 겁니까?
네, 그동안 국내에서요,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국내 경제 살려면, 앞으로 더 많은 성장하려면은 중견기업을 키워야 한다. 중견기업에 이제 좀 몰두하자. 이런 얘기 많았는데, 하지만 이런 주장과는 달리 현재 중견기업들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과 달리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에서 많이 소외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 세금 부분에서 이런 모습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중견기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중소기업보다는 크고 대기업보다는 작은 것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법정 용어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이제 예. 허리와 같은 존재인데요. 그렇죠. 이제 중견기업은 제조업 기준으로 보면은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본금이 80억을 넘는 기업인데 예. 분명히 중소기업보다는 훨씬 큽니다. 근데 이제 대기업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을 말하는데 아. 이제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이런 국내 중견기업들이 같은 돈을 벌어도 이 대기업보다 더 많은 법인세를 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기업 특성과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에 관한 연구 보고서 내용인데요. 예. 중견기업의 실효세율은 지난 2012년 기준으로 19.8%로 이 대기업의 18.3%보다 높았습니다. 이게 아. 무슨 말이냐면은 예. 1,000원을 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 대기업은 183원의 세금을 내는데 오히려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198원을 내서 15원의 세금을 더 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 특히 이제 뭐 추이면에서 봐도요,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굉장히 이제 줄고 있습니다. 예. 2004년 기준으로 뭐 3%포인트 계속 줄고 있는데, 중견기업의 실효세율은 계속 늘고 있어서, 정부가 제공하는 이런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중산층을 늘려야 된다, 뭐 살려야 된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맨날 하는데 네. 이게 결국은 경제 분야에서 중견기업이 중산층 그렇죠.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중견기업들이 찬밥 신세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마치 우리 사회구조에서 중산층이 지금 뭐 힘들어하고 찬밥 신세인 것처럼 경제에서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은 이제 중소기업 시절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발전하고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이 딱 되면 중소기업에서 받았던 뭐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이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막상 또 중견기업이 돼버리면 경쟁자가 대기업이 돼버리니까 거의 한 3년에서 5년 내에 이 경쟁을 이기지 못하고 또 중소기업으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중산층이 막 열심히 해서 상류층으로 가려고 하지만 계층 사다리를 끊어버리는 것처럼 예. 중견기업이 다시 또 이게 중소기업으로 내려앉아 버리거든요. 아.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도 이제 중견기업을 위한 핵심 좀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아하.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넘어가 보죠. 네, 이 서울 여의도 증권가에 대한 뉴스입니다. 참 요즘 여의도 증권가, 여의도 흉흉한데요. 예. 이 구조조정, 지난해도 이런 뉴스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결국에요, 지난해 기준 국내 증권사 직원 수가 2008년 세계금융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이고. 금융감독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은 주요 국내 증권사 25곳의 지난해 말 기준수,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이죠. 32,225명인데요. 이건 2008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이제 지난해 한 해 동안 2,700명의 이 증권맨들이 회사를 떠났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보면은 다 안 받습니다. 옛날, 이제 이미 이제 회사에서 주는 핸드폰이나 이메일 이런 게 다 연락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작년에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미 삼성증권이 희망퇴직하고 뭐 임원 줄이겠다는 발표를 했고요. NH농협증권과 합병을 앞둔 우리투자증권, 또 대만 쪽에 팔리게 되는 동양증권, 매각 내놓을 나선 현대증권도 아마 이제 완료되면 거의 올해 안에 대폭 구조조정이 있을 거고요. 대신증권, 하나대투증권도 감원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올해도 작년 못지않은 감원이 태풍이 부는 거죠. 근데요, 사실 요새 이렇게 보면은 분위기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예? 그렇죠. 이게 예. 뭐 주식시장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예전만 하더라도 제 주위에 증권하는 사람 많았는데 요새 증권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주식 투자하는 분들 찾기 힘듭니다. 그렇죠. 이유가 뭔가 봤더니 최근 3년 반 동안 국내 증시가 완전 박스권 장세입니다. 오를만 하면 떨어지고 또 떨어지려고 하면 오르고 그래서 혹시나 들어가면은 돈 잃고 또 외면하면은 좀 오르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개인 투자들이 다 떠나버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내 증권사들의 수익성도 함께 이게 떨어지게 돼서 이 증권사들이 매매 수수료 말고 다른 수익성을 좀 올려야 되는데 또 세계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런 증권사의 감원 바람, 또 이 어두운 여의도의 분위기는 좀 계속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뉴스는 어떤 겁니까? 요즘 택시 타면은요, 택시기사분들이 이제 세월호 얘기하시면서, 가슴 아픈 이야기 하시면서 손님 너무 많이 또 줄었다 이런 얘기 하십니다. 끝에는 꼭. 예. 세월호 사고 터지면서 전 국민이 많이 지금 애도에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흥도 자주 하고 소비도 많이 줄이고 있는데, 저는 이제 또 공감은 하지만 소상공인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노동절, 또 일본의 최대 요인인 골든위크가 터져가지고 관광객들이 대거 국내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유통업체들이 이제 갑자기 좀 준비 한창인데, 중국의 노동절 연휴가 5월 1일부터 3일이고요. 일본의 골든위크가 4월 26일부터 5월 6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굉장한 중국인, 일본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왜 요새 돈 쓰는 사람도 요커라 그러잖아요. 그죠? 중국 사람들, 예, 그렇죠. 중국 관광객. 예. 그러니까 결국 이 중국 관광객만이 돈을 쓰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 돈 쓰는 데가 주로 연세점, 백화점도 이런 데니까 여기는 좀 도움을 많이 받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좀 안타깝다기보다는 좀 문제이기도 한데요. 예. 보통 1년에 중국이 거는 400만 명 넘는 관광객들이 옵니다. 일본인도 뭐 350만 명 이상 오는데, 예. 이 사람들 대부분이 다 면세점, 백화점 이런 데서만 돈을 좀 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 이제 대거 들어올 텐데, 전통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들도 이런 외국 관광객들 특수를 좀 누릴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좀 돌리는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5월 초가 되면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주위에 안 그래도 이제 많이 접하고 보이고 있지만 이 중국 관광객들이 아마 많이 올 텐데, 이게 노동절 연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철진의 경제시선,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 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6587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이 대중교통 문제 정말 많습니다. 특히 광역 경기버스 기사님들 너무 난폭해요. 급과속, 정지, 울퉁불퉁 짐짝처럼 밀리고 넘어지고 매일 2시간씩 서 있는 승객들 괴롭습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그럼 얘기를 해보죠. 이 버스의 안전 불감증 문제요. 지금 세월호 사고 때문에 선박에 관한 문제, 해상에 관한 문제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매일 타고 있는 버스 문제 약간 그 시야에서 사라진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근데요, 이 세월호 사고, 물론 분야는 다르지만은, 이 교통문제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안전 문제를 다루셨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남다르게 보셨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늘 이 교통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이, 과속하지 말자, 안전거리 확보하자 하는, 이렇게 기본을 지키자는 것이었었고요. 또 아는 것만큼 실천하자는 것을 늘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를 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세월호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 승객의 안전관리라든가 화물 적재 문제, 이 알고도 지키지 않은 기본을 무시해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이 안전 활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깝고, 한쪽에서는 정말 화가 많이 침입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버스 얘기해 보는데요. 그 광역버스에서 입삭 허용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광역버스는 이제 대도시 위성도시를 운행하는 이 버스로서 이제 출퇴근 시에 입석을 하지만은 이제 그 자유로나 또 강변도로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이런 그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제 운행하는 이런 버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석을 하고 운행을 하게 되면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안전띠를 착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100km씩 이렇게 달리는 버스가 안전띠를 하지 않고 입석된 상태에서 조그만 추돌 사고라도 난다거나 접촉 사고가 나게 되면 큰 인명피해를 낳을 수 있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한폭탄 같은 이런 그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대다수 광역버스가 입석 다 허용하는 거죠?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다고 봐야 되죠. 지금 이제 이제 이 서울 수도권 위성도시를 오가는 버스 중에는 이제 M버스라는 광역버스가 네. 있는데
이 M버스를 제외한 광역버스와 직행 좌석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입석을 전부 다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M버스도 입석을 절대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 면허가 된 버스지만은 일부 노선에서는 이 출퇴근 시간에 입석을 하고 운행하는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불법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불법이죠. 예, 이 좌석버스라는 것이 이제 좌석에만 승객을 이용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이제 면허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입석을 한다는 자체가 이제 불법이고요. 예. 또 아시는 것처럼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렇게 자동차의 승차 인원이나 또 승차 정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최고 110%까지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이제 운행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도 고속도로에서는 절대로 승차 정원을 넘어서는 운행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사실은 세월호 이 사고 직후에 광역버스 입석 금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승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더 불편하겠죠. 이게 빨리 가야 되는데 버스들이 그냥 안 쓰고 휙 지나가니까. 그래서 다시 허용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사실 출퇴근 때의 교통 수요가 몰리다가 보니까 이용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입석이라도 이 버스를 타야 출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제 사정이 이렇다가 보니까 이제 매일 아침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불편을 감수해가면서 이제 입석 버스라도 타야 하니까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입석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이게 딜레마인데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이거 뭐 버스 노선 확충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선 가장 근본적인 게 이 자신의 안전은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지킨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너무 이제 경제 발전에만 치우치다가 보니까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의식적으로 대단히 소홀한 그런 측면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적을 위해서는 좀 위험하더라도 뭐 이렇게 행동을 감행하는 이런 것이 아마 습관화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제 이 대중교통 문제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시는 것처럼 이게 공급을 늘리는 것도 수요가 특정 시간대에 이렇게 몰리는 것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예, 여기엔 뭐 그만한 이제 비용이 또 투자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이용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절박하고 또 뭐 어쩔 수 없이 위험을 감수한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 신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 안전은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출퇴근하는 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도 안전 한가를 먼저 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모색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뭐 당국에 개선을 요구한다든가 하는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얘기인데요. 네. 이 전국적으로 화재 위험이 아주 높은 버스들이 도심을 달리고 있다. 이런 것도 얘기하던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현재 서울 시내버스를 비롯해서 전국의 시내버스가 한 2만 8천 대, 3만 대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버스들이 대부분 CNG라는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천연가스 버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천연가스입니다. 그래서 이 CNG 가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압 용기에다가 압축을 시켜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압축한 그러니까 고압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LPG도 고압가스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이 가스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CNG 용기는 이 LPG보다 약 60-70배 정도 압력이 더 높은 고압가스입니다. 따라서 이 관리가 조금만 소홀하면 엄청난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안고 이제 달리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뭐 이제 폭발 사고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에 2010년에 행당동에서 뭐 사고가 있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이 화재 사고는 대단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화재 사고 위험을 안고 시내버스가 달리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외국도 CNG 버스 있나요? 물론 뭐 있습니다. 외국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보급 실태를 보면은요.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15만 대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한 12만 대.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 2만 9천 대 정도로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 프랑스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프랑스는 한 2,200대, 일본은 한 1,500대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CNG를 생산하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러시아나 미국 같은 나라들. 예. 러시아도 14,000대, 미국도 13,000대 정도밖에 이 버스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 국가보다도 예.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끝으로 말해요. 네. 이 CNG 버스 그렇게 위험한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친환경을 계속 밀고 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뭐 지금 최근에 밝혀진 연구 자료에 따르면은요, CNG가 그렇게 친환경적이지 못하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적으로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예. 사실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이 대중교통인 경우에 예. 말씀드린 대로 화재 위험, 폭발 위험이 있는 연료를 꼭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 이제 정부도 예. 사회도 좀 다시 한번 되씹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환경적으로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예. 또 경제성도 크게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이런 CNG 가스를 예. 굳이 이렇게 이걸 계속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경우만이라도 예. 좀 이제 안전성을 최우선 고려해서 예. 화재 위험이나 알겠습니다. 폭발 위험이 없는 예. 시민들이 좀 안전성을 확보하고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예. 이런 연료를 사용하는 정책의 전환도 지금 시급히 좀 서둘러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였습니다. 우리의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잠시 후 휴게소입니다. 햄버거 사줘. 차에서 먹을래. 감자튀김 냄새, 햄버거 냄새. 아우, 차 안의 냄새는 어떡하지? 페브리즈 차량용을 써보세요. 페브리즈 차량용? 송풍구에 꽂으면 나쁜 냄새를 싹. 상쾌해. 자동차 냄새엔 페브리즈 차량용.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DA SK텔레콤. 예. 자, 여러분들이 문자를 좀 보내주셨는데요. 5583님이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안전불감증 정도가 아니라 출근해서 돈 벌어야 하는 시민 입장에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일이네요.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5280님, 속도 제한 장치 부탁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2261님,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시흥사거리까지 버스 이용하는데 5617번 기사님 정말 친절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 이 기사님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 굉장히 기분 좋으실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친절해 주십시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는 여기까지고요. 전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300만 경제 수도 인천의 시대가 열립니다. 세계적인 국제도시 홍콩, 싱가포르, 제네바와 어깨를 겨루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 45억 아시아인의 나눔과 화합의 대축전 인천 아시안게임이 펼쳐집니다. 45개국 아시아인의 꿈과 감동의 제전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나눔과 배려, 공감이 있는 아시아인의 축제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아직도 모르세요? 자, 효원로 20번을 찾아가려면 스텝 1. 효원로는 도로명, 20번은 건물 번호. 이때 건물 번호는 도로 진행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스텝 2. 도로명 주소에 표기된 건물 번호 숫자에 10을 곱하면 건물까지의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효원로 20번이라면 같은 도로 시작점에서 오른쪽 건물 방향 200m 거리에 있다는 뜻이겠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 캠페인은 세계 속의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4부에서는 세시봉 코너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어떤 코너인지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알아보시죠.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이슬을 맛보리 맥콜. 골프장 예약 전화에 운명을 거는 시대는 끝났죠? 이제 골프장 예약은 골프전 부킹. 골프장 비교와 예약을 한 번에 골프전 부킹. 쉽고 빠른 골프전 부킹. 골프전.com과 모바일 앱에서 만나세요. 역사 속에서 오늘을 찾는다. 세대와 시대의 봉우리를 넘어 세시봉. 예,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순서죠. 세대와 시대를 넘어서 바로 세시봉 순서입니다. 역사 이거 뭐 돌고 돈다고 하는데 굉장한 시간차를 두고 있지만 비슷한 사건들 반복되는 경우 많습니다. 세시봉 이 시간에는 바로 이런 역사의 파도를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타는 시간이죠. 역사라는 거울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각 일어나는 뉴스 분석하고 과거를 통한 현지의 지혜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문사철 강용천 대표 나와 계십니다. 강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세월호 침몰 사고 때문에 정말 온 나라가 비탄 트라우마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근데요, 우리 역사에도 과거에 이런 해난 사고가 있었습니까, 종종? 많았죠. 특히 예. 이번에 사고가 난 서해는 우리나라의 그 좋은 루트였어요. 좋은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전라도가 곡창지대 아니겠습니까? 예. 그쪽에 이제 그 세곡 곡식들을 쌓아 놓았다가 나라에서 쓰일 그런 이제 곡식으로, 그게 예전에는 세금이 곡식이었거든요. 그걸 운반해가는 루트가 바로 서해상이었어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는 예. 다 이제 그 개성과 서울이 이 수도였으니까 그쪽으로 올라가는 좋은 선들이 많았는데 이게 그 그네를 따라가면서도 그쪽에 암초도 많고 해류도 복잡하니까 예. 여러 번 사고가 났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번 사고가 난 데가 바로 진도 앞바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진도 앞바다도 과거부터 조금 위험한 곳으로 꼽혔었나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그 지금 우리가 보도에서 본 것처럼 물살이 아주 빠른 곳인데요. 그렇다고 그러죠. 예, 아무래도 예. 이제 그 과거의 세곡선은 전라도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예. 거기를 거친다기보다는 올라가다 보면은 왜 태안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태안반도 앞바다 저 남쪽 북쪽 이쪽 안이 굉장히 그 암초도 많고 예. 거친 곳으로 이제 손꼽혔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고려시대 때 보면 뭐 지금은 태안 보물선이라고 하는데 그 고려 청자 싣고 가던 맞아요. 배가 거기 예, 침몰해가지고 예, 지금도 예. 청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식의 침몰 사고가 고려시대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내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사고 한번 잠깐 짚어보죠, 뭐. 예, 그 태안반도 이제 그 그네는 뭐 안흥 앞바다에도 있고 마도 그네라는 곳이 또 있는데 이런 곳에서 고려시대 때도 사고가 많았고 조선시대 때도 이미 그 태조 이성계 때부터 그 여러 차례 그 조은선 사고가 나는데요. 1395년에 경상도 조은선 16척이 가라앉은 일도 있고 태종 때도 한 5, 6월 두 달 동안만 해도 경상도 조은선 54척이 난파당한 사고가 있었어요. 이것이 계속 이어졌는데 특히 역사에 남은 아주 큰 사고로는 1414년에 있었던 초대형 해상 재난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조은선이 그 안행량, 이 태안반도 앞바다를 통과하다가 침몰한 것인데요. 가라앉은 조은선이 무려 66척에 달하고 사망자가 200명, 그리고 물에 빠진 곡식이 5,800석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사망자들은 대부분 이제 조은선을 운행하던 수군들이고 수군들은 되게 징집된 양민들이죠. 이 이유는 이제 불명확한데 아마 한밤중에 무리하게 운행하다가
밤쪽에 이렇게 잘 시야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센 바람 때문에 암초에 부딪힌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는 대형 사고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인재적 성격이 있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주의와 무관심이 빚어낸 인재였는데 특히 가장 큰 문제는 7월 달은 이 태풍이 이제 불고 바람이 심하기 때문에 운행을 회피하는 시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나라에서 쓸 세금이다 보니까 그걸 담당하는 관청이 호조인데 이 호조에서 그 체근을 했던 모양이에요. 빨리 가져오라고. 그래서 전라도 수군 도절제사가 이런 걸 책임지는 사람이었는데 7월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체근을 하니까 예. 빨리 이제 출발을 시킨 겁니다. 7월 중에. 아하. 게다가 또 위험한 야간 운행까지 감행을 하고요. 게다가 또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운행을 하는데 현장 책임자, 말하자면 선장에 해당하는 사람이 또 그 관기, 그러니까 기생을 2명을 데리고 하면서 예. 딴짓을 하다가 사고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대형 참사가 일어나고 그 관기들도 다 죽는 이런 그 사고를 당했다고 하니까 뭐 인재 중에 인재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구조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구조라는 건 일단 침몰에 좌초를 하게 되면은 그 그네를 운항을 하니까 뭐 구조 신호를 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작은 배를 이제 빨리 보낸다거나 봉화를 띄운다거나 하겠지만 예. 지금처럼 구조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할 방법은 이제 적었을 거고요. 따라서 이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과 그다음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조치 엄벌에 처하는 것으로서 이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특히 이때 이제 보고를 받은 태종은 엄한 임금으로 잘 알려져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뭐 호조도 호조지만 그런다고 해가지고 7월 달에 배를 출발시킨 수군 도절제사 너도 책임이 있다 해서 이제 2명 파직을 하고 서울로 소환을 했습니다. 아하. 그때 서울로 소환을 하면서 예. 올 때 말을 타고 오지 말아라. 걸어서 와라. 뭐 이제 이런 지시를 하고 엄벌에 처한 뭐 이런 그 사례가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때도 책임자를 아주 신속하게 처벌을 하고 이런 사례가 옛날 추상같은 왕권 사회니까요. 그렇죠. 왕권 시대니까 왕의 더구나 그 세국을 운반하는 왕이 먹고 살아야 될 그런 걸 운반하는 책임이었으니까 보통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웠었죠. 근데 그 피해자 뭐 이런 사람들이나 뭐 예를 들면 사후 대책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예, 이 조언을 담당하는 수군들은 되게 양민 출신들이에요. 양민들이 이제 되게 그 군역이라고 해가지고 징집을 당하게 되면은 이런 되게 나라의 세금을 운반하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가족들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수재가 나거나 어쨌든 화재가 나거나 하는 이런 큰 재난이 나면은 담당 관청이 예조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상당한 사람이 있다면은 해밍 같은 그 공정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이재민이 생기면은 식량을 공급했죠. 그리고 이제 사망자들의 장례를 신속하게 치를 수 있도록 관청에서 쌀과 종이를 나눠주고 만약에 가족을 찾을 수 없었던 사망자가 있으면 그것은 관청에서 주관해서 장례를 치릅니다. 또 만약에 뭐 이런 경우는 아니지만은 뭐 수재가 있거나 그 무슨 기근이 들거나 할 때 식량과 집을 지을 자재 같은 것도 직접 공급해 주는 등 그냥 구일 정책은 그 왕조 체제의 한계 내에서도 유교적 원리에 따라 가지고 비교적 잘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일종의 요새 말로 얘기를 한다면 피해자 보상을 해준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국가의 역할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지금이나 그때나 유사한 측면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이제 왕조 시대가 비견해가지고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게 사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많이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에서 배울 점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런 재난이 있을 때 재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아울러 세웠나요? 예, 이때는 뭐 국민의 안전도 안전이지만 그 국가의 좋은 선이라는 거는 국가의 생명선이기 때문에 이걸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제 급선무였죠. 그래서 태안반도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태안반도를 이렇게 그 육지에 붙은 쪽으로 이렇게 운하를 내서 그 배가 좀 더 단거리로 그다음에 그 암초나 이런 데 부딪힐 위험을 줄이고 오도록 하자고 해서 태안반도의 남쪽과 북쪽을 연결해 가지고 그걸 이제 잘라서 거기 운하를 건설하는 이런 사업을 고려 때부터 국가적인 수건 사업으로 해왔다고 합니다. 고려 때 뭐 그리고
중종 때 조선 중기를 넘어서도 계속 시도를 했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운하를 파는 일이. 때로는 승려 5천 명을 동원해서 작업을 해서 거의 다 됐는데 실행에 옮겨지지 못한 적도 있고요. 결국 현종 때 이르러서 포기를 하고 안면도의 북쪽만 이렇게 이제 도려내는 뭐 그런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 태안반도 쪽에 가면 당시 그 운하 공사를 했던 흔적이 남아 있고 국가가 얼마나 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심을 했는가라는 그런 흔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요, 이제 지금 요번에 그 세월호 이 사태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 승무원들, 이 선장에 비롯한 승무원들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이 과거에 말이에요. 조난을 당했는데, 뭐 조난이 어쩔 수가 없는 거겠죠. 근데 승무원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위기를 피한 그런 어떤 역사적 사례가 있나요? 예, 아주 그 감동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그 1488년 성종 때의 일입니다. 당시 그 제주도에서 경차관으로 근무하던 최부라는 그 양반이 있었는데 부친상을 당해서 서울로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가 표류를 했는데 다행히 침몰은 막았는데 이 침몰을 막은데도 그 승무원들의 협조가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배를 타고 가면서 뭐 이제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고 하는데 식량도 다 떨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내리는 비를 서로 이제 숟가락으로 먹여주면서 생존을 이어가고 중간에는 뭐 해적을 만나기도 해서 다 도치랑 다 뺏긴 이런 그 극한 상황에서도 서로 도와가면서 결국은 중국에 표류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그 해적으로 일본 해적 그 외구 오인받아가지고 심한 취조도 당했지만은 결국은 최부라는 사람이 책임감을 끝까지 잊지 않고 외교적 교섭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선원들의 구호라든가 이런 거에 애를 써서 결국은 43명의 선원이 그 타고 있었는데 저는 다 살아서 조선으로 돌아간 그런 기록이 있고 이 기록은 당시에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일본, 중국 등에서도 그의 그 표류기라고 할 수 있는 그 표해록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거 보면은 예나 지금이나 뭐 똑같아요. 그 어떤 선장이나 이러한 어떤 이끄는 사람의 역할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뭐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를 둘러싸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해경 얘기 나오고 해운 그 업체 얘기 나오고 그리고 이 정부에 있어서 이 사후 대책 문제, 이 구조에 있어서 이 부실 문제 이런 거 말이 많은데 역사 속에서 교훈을 찾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답답하고 사실 지금 일이 손에 안 잡히지 않습니까? 다 그래요, 다 그래. 예. 신문을 보니까 또 이제 그런 역사 속에서 얘기를 하면서 아까 그 운하 이야기도 하면서 과거 조선시대 때는 이런 노력을 기울였는데 지금 뭐 하고 있나 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사실 그때보단 지금이 더 여건도 훨씬 좋고 그때와 지금의 역사적인 상황을 그 1대1로 단순 비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그때는 기술적인 수준이 모자라서 못한 건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안 하다가 할 일들을 안 하다가 일을 더 키운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때는 그 백성들의 그 조난을 어떻게 막았느냐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조선시대의 백성과 대한민국의 이 국민은 서로 다른 존재거든요.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렇죠. 백성이라는 거는 피치자하고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거고. 그냥 국민이라는 건 권리 의무가 다 있는 거고. 왕의 신민에 불과한 거고 왕이 그냥 어린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끌어주는 거지만 지금은 주인이 예전의 백성과는 달리 국민이 주인이거든요. 맞습니다. 주권자. 그러니까 왕권 시대 때는 왕이라는 사람이 단 한 명의 주권자만 있었다면 지금은 국민이 주권자니까 어떻게 보면은 왕과 국민이 동급인 거죠. 그 시대에. 그런 식으로 번역해서 우리가 보자면은 사실 지금 만약에 왕이 조난을 당했는데 거기서 무슨 라면을 먹는다거나 무슨 기념사진을 한다거나 무슨 80년 구했으니까 잘한 거 아니냐 이런 걸 했으면 당시 왕이 그런 상태에 처했는데 그런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국민이 주인이라는 이런 의식, 이 민주주의 시대에 걸맞는 의식이 지금 우리 이제 이 국가라든가 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는 역으로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세월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타고 있었어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타고 있었어도 같은 결과가 나왔겠느냐?
라는 질문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 엄중하게 지금 이 사태를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조선에 왜 이제 훌륭한 임금 중에 세종 있지 않습니까? 세종 때 그 서울에서 대형 사고가 그 화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때 세종은 마침 그 사냥을 하러 갔었는데 그때 중전이 남아 있다가 이런 지시를 내렸어요. 불이 너무 거세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종묘만은 지켜라. 왜냐면 종묘가 왕의 사당 아닙니까? 당시 왕의 나라였으니까 국가는 곧 이제 왕실이고 왕실의 사당은 지켜라. 이걸 거꾸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적용을 해 본다면은 다른 어떤 건 다 희생을 해도 좋으니까 국민들은 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돌아보면은 여러 가지 이 경로에서 분명히 다 대부분 살릴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걸 놓쳤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진짜 잘못 배워왔던 그런 어떤 이제 그 문제점도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주인이라는 건 지금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요. 다만 이제 그러면 본인의 안전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경우에도 자신들이 알 수 있고 보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외국을 나가려고 이렇게 비행기 스케줄을 하는데 요새는 뭐 하도 인터넷 앱 같은 것이 발달해 있어가지고 보면은 내가 탈 비행기가 얼마나 지연되는지 어떤 게이트가 이게 변동이 있는지 거기까지 오는 교통편은 뭔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를 그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보는 아주 소상하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 이 비행기가 얼마나 안전한지 안전점검은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 여기서 이 비행기에 사고가 났을 때 그리고 이 비행기 기종은 얼마나 이제 된 것인지 이런 저의 기초적인 안전에 관한 그 정보는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시스템이 아까도 뭐 우리가 국민들이 국가가 무엇인가를 다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 국가적인 시스템이 국민 개개인에게 그런 정보를 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왕이 어디를 간다 그러면 사전에 모든 걸 답사해서 다 이렇게 마련을 하듯이 국민이 나의 안전을 나의 안전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를 다 체크할 수 있게끔 현재의 시스템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그걸 만들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많이 주셨는데요. 8101님 이런 말씀하셨죠. 정말 역사는 돌고 도는 게 맞네요. 어떻게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역사가 돌고 도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네요. 또 5012님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지금의 뉴스를 보는 이 코너 참 좋네요. 기대하겠습니다.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사철의 강용천 대표였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잘 지내 나루살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지킴이 행복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지금 휘센을 켜보세요. 그리고 크게 숨을 쉬어보세요. 차갑게 불어오는 빠르고 힘센 바람이 당신을 알래스카의 자연으로 데려다줍니다. 이 시원한 느낌 그대로 LG 휘센. 위에서 짓눌러도 티낼 수도 없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와도 피할 수 없네. 힘들어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 열심히 일해온 당신의 따뜻한 미래를 위해 신한의 힘을 모아 신한은행이 시작합니다. 은퇴 준비의 모든 것 신한 미래 설계와 함께하세요. 신한은행. 찬란한 4월의 봄은 무엇을 타고 올까요? 봄은 쉐보레를 타고 오죠.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봄 타지 말고 쉐보레 타세요. Chevrolet, find new roads. 홈페이지 참조 4월 30일까지. 오늘도 여러분 여러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5107님이 보내주신 문자죠. 다른 매체에서 듣지 못하는 유익한 정보를 신율 교수님한테 들을 수 있는 차별화된 방송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3675님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구조기술 장비가 안타깝고 답답할 뿐입니다. 1397님 YTN이 상암으로 옮긴 것 발전한 거죠. 좋은 일이 생겼으니 축하드립니다. 저는 YTN이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YTN이 대한민국 최고지만 앞으로도 쭉 대한민국 언론을 긍정적으로 앞에서 이끌어 나가는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에도 사랑했고 앞으로도 사랑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오피리어 티켓 6516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신율, 프로듀서의 김혜민, 작가 이영선, 조은별, 기술의 신동혜, 남윤민이었습니다. 예, 힘내시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